근데 그거를 사전에 쳐버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럴 수 있죠. 사전에 행사를 그래갖고 행사가 좀 이상해진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그러면서 그 중간에 좀비 같은 사람이 나와서 퍼포먼스하는데 그게 뭐였냐면 1972년도인가 네. 미넨 올림픽이 있었거든요. 음. 그때 죽었던 유태인들을 추모하는 행사래. 추모하는 행사. 어. 희롱하는 뭐 들어갔다더니 그거 빼고 추모하는 걸로 바뀌었나 보네요. 퍼포먼스 한 명이 나와서 해요. 그래서 그래서 하는데 별로 추모 내가 봤을 때 약간 좀비춤 같은데 뭐 딴 사람들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물론 그 퍼포먼스 끝나고 나서 묵념을 하더라고. 또 3년 또 1분인가 이렇게 추모의 묵념을 하는데 저거 그 감독 빼고 나서 그 퍼포먼스를 추가시켜버린 게 아닌가 싶어 어쨌든. 예, 그래서 하는데 여러 가지로 좀 그래서 행사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후지산 그거 해가지고 이렇게 성화봉송하는데 네. 그것도 나는 솔직히 마음에 안 들었어. 왜냐면 왜 하필이면 후지산이야. 뭐 터질 건가 보지. 의도는 알겠어. 일본의 상징이 후지산이니까. 네. 근데 후지산이 이렇게 쫙 갈라지면서 그 위에 올라가서 불을 붙이잖아. 뭐 지진하고 화산 폭발을 염원하는 거야? 아니 왜 그런 퍼포먼스를 할까 하는 거야. 그래갖고 얘들 이거 좀 그런데 막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 굳이 저렇게 할 필요가 있나 할 정도로 그 후지산 위에다가 불을 붙이는 퍼포먼스도 그렇고 그리고 그 안에 이렇게 맛지리처럼 전통 의상 입고 나가 그렇게 올림픽 5, 6위 만드는 퍼포먼스거든요. 네. 내가 일본인이면 그렇게 안 했어. 나는 일본 문화도 많이 알기 때문에 일본 어떻게 하면 될까 나름대로 보면서 구상하는데 나 같으면 그런 거 나오지 않고 일본의 큐슈에 있는 마츠리 있어요. 아줌마 이렇게 길게 쓰고 이거 쇼쇼 이거 하는 거 있어. 싫어. 이름 까먹었어. 그거 하고 기온 마츠리라고 그 다음에 저기 홋카이도에서 요사코이 소란 마츠리를 집어넣어버려. 나 같으면. 나 같으면 그렇게 했어. 그게 훨씬 재미있겠더라고. 근데 왜 굳이 저렇게 장례식 분위기를 만드나 싶을 정도로 진짜 깝깝하게 했어. 그래갖고 야 이번 연출은 진짜 꽝이었구나. 그랬던 그 소감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MBC라던가 저기 다른 방송사에서도 세살한 사람들이 다 일관되게 얘기하더라고. 개막식이 좀 예상보다는 후졌다고. 보통 공영 방송에서 이제 개막식 그런 방송에서 하는 말은 개인 방송하고 다르게 많이 이제 절제를 하는데 거기서 실망스럽다든지 아니면 많이 저거 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면 개판이었다는 얘기네요. 제대로 못했어요. 물론 우회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내가 봤을 때도 만족스럽지 못해. 야씨 뭐 이렇게 만들었냐 할 정도로. 보면 시간이 아까워지는 거군요. 그래서 어쨌든 개막식 퍼포먼스 그 다음에 그 선수 입장 그 다음에 이제 그 성화봉송까지를 봤는데 메인 그걸 이 영화 아니었어. 그러니까 행사 운영은 차치하더라도 최소한 퍼포먼스만큼이라도 연습을 했으니까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그렇게 해버렸네. 일본이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아니야. 그리고 네. 이번 행사 아십니까? 한국이 103번째로 들어왔습니다. 103번째. 어떤 의미가 있죠? 그 이번에 참가 북한까지 했었으면 정말 난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북한까지 했었으면 왜냐면 이번에 참가국 수가 205개예요. 205개. 물론 북한이 빠졌기 때문에 한국이 정 가운데 모이게 된 거야. 103번이기 때문에 앞쪽으로 102개 국가, 뒤쪽으로 102개 국가에서 그 딱 가운데 103. 앞으로 우리나라가 중심에 있구나. 정확히 가운데 있어요. 그 우리가 원래 그 지금 중국, 그러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해영 세력과 그 다음에 저기 중국을 중심으로 한 그 대륙 세력의 중간 지역에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 균형자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현제 그쵸. 하고 있는데 그 13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이유가 유대인들이 성인식을 하는 나이가 13살, 13살이에요. 13살. 네, 13살이 되면은 성인식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도 13살쯤에 가출을 했죠. 그치. 가출이라고 얘가 얘기를 한 건 뭐냐면 사라졌다는 거예요. 성경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갑자기 33살 때 뿅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13세라는 건 이제 학교를 들어갈 나이. 그러니까 육체적 성장이 끝나면서 이제 지적 성장을 이루기 위한 이 점프라는 그 중간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103이 왜 13이냐는데 여러분 매트릭스 영화를 보면 돼요. 매트릭스 영화 보면 네오의 방 호수가 몇 시리즈 알아요? 네오. 몰라요. 101호입니다. 101호. 네, 101. IOI. 예, 그래서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누구야 그 모비우스 만나가지고 이렇게 막 그 매트릭스에 대해서 듣고 하는 그 했던 그 계단 올라가서 막 간 데 있잖아요. 거기 호실이 303호예요. 303. 33을 뜻한다고. 중간에 0을 집어넣어요. 그래갖고 이번에 103이라는 숫자는 13을 상징하거든. 예, 그래서 그 13이라는 건 또 그게 있고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은
유대인들이 13이라는 숫자를 중요시하는 건 히브리 문자 때문이에요. 네. 히브리 문자에 13에 나오는 그 문자는 문자별로 숫자가 부여가 되거든요. 근데 그 13이라는 숫자는 뭘 상징하냐면 사랑을 상징합니다. 사랑의 비너스. 네, 사랑. 근데 여러분 사랑은 그냥 사랑이 절대 아니에요. 사랑하면 반드시 따라나는 거는 비너스란 말이야. 비너스가 여태까지 어제도 제가 얘기 뭐 했어요? 비너스가 뭐예요? 하늘로부터 태양과 달의 일치 현상으로 잉태된 그 신이 지상에 내려와서 나라를 다스리는 지금 뭐라 했어요? 루시아 혹은 루시퍼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13은 금성을 상징하고 사랑은 금성이니까 그렇게 연결되는데 그게 하필이면 한국에게 그 번호가 주어졌다는 거야. 뭔가 의미가 굉장히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내가 굳이 한국한테 103번을 우리 입장에서는 땡큐지. 뭐 일본 입장에서 뭐 가타카나 기준을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13이라는 숫자를 받은 건 되게 좋은 거거든. 13. 갑자기 네. 이거 생각났어요. 뭐요? 그 태국 영화 중에 13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거예요, 이거. 네. 이거 이제 임산부한테는 좋지 않아요. 네. 근데 예전에 제가 봤었는데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이 게임을 해가지고요. 전화가 어디서 와요. 그래서 돈이 급한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쉬운 미션부터 줍니다. 그래서 그 미션을 할 때마다 계좌에 돈이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이게 미션 수위가 점점 올라가.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하지 못할 일도 하게 되는 그런 건데 여기서 똥도 먹어요. 시키니까. 근데 재밌습니다. 네, 제가 미리 스포하면은 안 되니까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갑자기 저게 생각났어요. 13이 뭐 성인식 하는 거라면서 단계로 뭐 성장하는 거라면서요. 저기 미션이 딱 그렇게 성장을 해요. 여기 엄정원이 13일의 금요일 하는데 네. 여러분 음모론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666이 사탄의 숫자가 아니라고 얘기했죠. 13일의 금요일은 좋은 거예요. 왜 13일의 금요일이 좋으냐? 예수가 하늘로 승천한 날 아니야. 좋게 생각하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네. 이 전 세계 엘리트들이 좋은 것들은 자기가 혼자 독식하기 위해서 그렇게 칩니다. 염장을. 그거 어저께 드디어 제가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그 넷플릭스에서 그 킹덤 아신전을 했어요. 네. 이제 킹덤 시즌 3 이제 나오면 나도 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 아신전에서도 보면 그게 나와. 파저우. 아니 파저는 여진족 이름이고 그 여진족 애들이 들어갔다 죽은 지역이 있어요. 뭐쩌쩌하는 지역인데 거기가 조선의 임금에게 진상을 하는 산삼이 있는 지역이야. 산삼이 있는 지역. 네, 그래서 그 산삼을 이게 가다 뭐 엄청난 큰 돈을 버니까 하는데 여진족 애들이 들어갔다 죽는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거기에는 귀신이 사니까 들어가면 죽는다. 라고 해요. 민간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아니거든. 그 왜 그런 거야? 그 자기들이 산삼을 자기들끼리 먹기 위해서 가짜 소문 퍼뜨린 거예요. 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음모론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무 의미 없는 게 그거 자체가 바로 가짜예요. 네. 네. 그쵸.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피하게 만드는 겁니다. 13일에 금요일, 그 다음에 뭐 666,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은 절대 거기를 접근 안 하고 보려고도 하지 않아. 그거를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야. 네. 네. 자, 이제 어느 정도 오셨으니까 슬슬 시작해 볼까요? 그러죠. 우리가 이제 또 선진국 그 대열에 우리 한국에 올랐죠. 그리고 지금 도쿄올림픽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우리나라가 중심에 있다 하는데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선 그만큼 희생도 필요합니다. 이번 올림픽 경기장이 제로를 상징해서 0 했잖아요. 물병자리의 그러니까 첫 시작이 바로 0입니다. 그러니까 1이에요, 1. 그러니까 물고기 자리가 12번째 하면서 새 출발. 네. 첫 출발이란 말이야. 그래갖고 결국 일본의 페어를 딛고 피닉스가 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괴 속의 부활이잖아. 근데 그 부활지는 일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를. 절대 일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이거 결국 일본이 폭망하면서 한국이 뜨겠는데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거 결국 시나리오가 이렇게 되는구나. 네. 네. 뭐 산업을 변화시켰을 때 받아들이는 속도나 뭐 여러 가지 봤을 때 그거 다른 상징적인 걸 제외하고서라도 우리나라가 앞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다들 공감하는 바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의도적으로 소부장을 우리나라가 개발을 하도록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때 트럼프가 일본의 G20 행사 가가지고
아베 만난 다음에 바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거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소부장을 우리가 투자하는 그런 움직임이 갔거든요. 네, 불화수소도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산업이 그냥 대한민국으로 넘어오고 일본에 남아있는 거는 거의 이제 없게 되어 가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네. 아쉽네, 아쉽다는 생각도 들어요. 일본이 이렇게 해서 허망하게 쓰러져 버리고 마는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뭐 전자제품이야 우리나라가 일찌감치 치고 나갔고 해서 산업 부분에서는 일본이 뒤처지게 될 수밖에 없다. 근데 문화적인 것도 이 정도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니 일본에 좋은 게 많은데 왜 이번에 저렇게 허접하게 했을까 하는 거야. 아니, 이 지금의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갖고도 네. 굉장히 멋있는 문화를 만들 수 있으니까. 왜냐면 제가 일본의 그 전통 문화도 연구를 많이 했어요. 네. 샤머니 연구하다 보니까. 일본 애들 원래 잘했어. 일본의 맛집 이런 거 보고 끝내주거든. 그러니까 일본 여태까지도 전통 문화 살아있죠. 우리나라에서 전통 문화가 뭐가 있어? 솔직히 다 없어졌잖아. 그치. 우리나라 뭐 있어? 다 없어졌지. 근데 일본은 지금까지 유지된 이유가 그거를 현대화를 잘 시켰거든요. 그래서 나도 보고서 와 이런 거 우리나라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하나도 써먹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너무 허접하게 하니까 야 이거 지금 일본의 지금 세대들이 바본 건가? 왜 조도 못 먹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진짜. 많이 바보 만들어 놓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 소재를 왜 못 살릴까 하는 거야, 진짜. 아니 이거 일본의 요사코이 소란 맛집이 괜찮아요. 잘 모르잖아. 유튜브에다 요사코이 소란 맛집이라 쳐보세요. 내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 그것도 있다. 이번에 성화 마지막 최종 주자 오사카 나오미인가는 여자예요. 흑인 혼혈이죠. 혼혈 선수인데 네. 하필이면 아빠가 IT 출신이야. 네. 엄마는 일본인이고 그 IT 이번에 그 대통령 죽고 난리 난 데 있잖아요. 그쵸. 거기 출신을 갖다 최종 주자로 썼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뭔가 묘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혼혈로 해가지고 다민족 문화주의도 얘기할 거였으면은 그 요사코이 서란 맛집에만 돼요. 왜냐면 그 요사코이 서란 맛집이가 일본 다른 맛집이와 다르게 리듬이 굉장히 빨라요. 근데 일단 그 IT 혼혈을 썼다라는 걸 봤을 때 다양성을 얘기하면서 그걸 했거든요. 그 사람을 썼는데 저도 그 뉴스는 봤어요. 개막식은 안 봤지만 그 만약에 IT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상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거기서 근데 IT 그 지금 대통령 죽은데 그리고 IT가 또 지진도 났었잖아요. 그래서 많이 IT 왕창 죽고. 지진 나와서 복구가 안 됐죠. 그 경기 침체가 심각하게 왔고 그걸 상황이 통제가 안 돼서 유엔이 일단 들어가 있었습니다만 나왔어요. 나오고 나서 유엔군이 이제 가가지고 이제 성적인 뭐 그런 것들 행위들도 2019년도에 막 불거졌었는데 이번에 저 일이 벌어지고 나서 유엔군하고 미군한테 들어와라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주권이 없는 거예요. 지배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 영부인은 미국으로 도망가 버리고. 38명인가 30몇 명이 32명인지 8명인지 그 사람들이 총질을 해댔는데 살았는데 왜 미국으로 가? 뭔가 많이 이게 그림이 누군가의 외부에서 압력이 있었다, 뭔가 공작이 있었다라는 게 보이죠. 근데 그게 포인트가 뭐냐면 전화라는 주권이 없다는 거예요. IT라는 나라는 이제 더 이상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들,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국제사회 큰 손들이란 얘기예요. 근데 일본도 점차 그렇게 그냥 되어가는 게 아닌가,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IT 선수에서 요사코이 서란 맛집 자체가 브라질로 이민 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브라질의 삼바 리듬이 들어와서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본의 전통 맛집처럼 졸립지가 않아. 그리고 좀 다문화주의야. 차라리 그런 거 써먹지 왜 저렇게 해가지고 뭘 하려는 건지 알 수 없는 그런 이상한 그 퍼포먼스를 해버리나. 그 자꾸 이게 전반적인 분위기가 장례식 분위기였단 말이야. 너무 엄숙하고 조용하고. 그래서 야 개막식은 재밌고 왁자지껄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그 침울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일부러 만들었겠죠. 또 이제 유태인 큰손분들이 얼마나 큰 그림을 그리셨을지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제 시작을 좀 해볼게요. 네, 희생이 필요하다 했는데 지금 우리는 그 과도기에 있어요. 산업의 전환점에서 굉장히 큰 물결에 벌써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제 여기 살아남고자 발버둥 치는 사람들도 있고, 방황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여기서 운이 좋게
기회를 잡아서 아니면 큰 손들과 많이 짝짝꿍 해줘가지고 부와 권력을 공공히 하는 사람들도 있죠. 원래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에도 봉건 제도가 무너지면서 그 토지를 소유했던 유럽의 영주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완전히 몰락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공업사에서 이제 정보화사에 넘어가면서 공업사의 기반을 다졌던 것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또 시기가 온 거야. 네. 네. 그래서 그 과정에는 어쨌든 간에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과거에는 노동력이 굉장히 필요한 산업혁명이었다면 지금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그나마 양호한 편이에요. 그나마 양호한 거 우리는. 세계 모델 국가로서 표준 모델 국가로서 그리고 앞으로 여길 또 발판으로 교두보로 삼아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서방 국가에 있는 큰손들이 여기를 찐 찍어놨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나마 나은 편이에요. 그렇지만 피해갈 수 없는 문제가 있죠. 제가 6월 11일에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때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스태그플레이션을 걱정을 하거나 그 다음에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원자재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가격이 안정이 된 상태가 되면은 경기 침체를 우려해 봐야 된다. 그랬는데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미국의 채권도 막 오르더니 그때 이제 연준에서 영래포 하면서 유동성을 막 흡수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올랐습니다만 저들이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움직였다라고 저는 봐요. 그랬는데도 이게 떨어졌어요. 네, 국채금리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거거든요. 반대로 수익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몰린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미국 채권 시장에서 이 용어가 대두된 것은 10년물 미 국채 수익률이 연초 1%에도 못 미치다가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가파르게 올라 지난 3월 하순 약 1.75%를 기록한 뒤 이번 주 초에는 1.18%까지 떨어지는 등 높은 변동성을 보인 데 따른 것이다. 글로벌 금융사 제프리스의 연구원인 아네타 마르콥스키는 물가 상승이 수요를 파괴하고 정책 실수를 유발하면 결국 성장을 늦출 수 있다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시장 거래의 테마로 불거진 배경을 설명했다. 여기서 델타 변이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재확산이 더 위협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네.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얘기할 때 그때 사람들은 한참 인플레이션만 말을 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한국 제가 특히 위험하다 했죠. 한국이 더 위험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쵸. 원자재 가격이 저들이 만약에 원하는 방향이라면 안정이 계속이 되는 추세가 될 것이고 저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이라면 이게 그러니까 높은 상태에서 유지가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스태그플레이션을 걱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제가 그 두 가지 상황을 말씀드렸었어요. 우리나라가 왜 더 그렇느냐. 이것도 앞전에 말씀드렸죠. 고용 상태라든지 우리가 그리고 내수 상태라든지 좋은 게 하나도 없다. 수출에 대해서도 지금 뭐 수출 좋다 얘기하는데 아니요. 그거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어요. 기저효과도 있고 거기다가 우리나라가 이제 몇 가지 산업들에 대해서는 수주가 확 들어오는 시기였던 걸로 보입니다. 꾸준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산업이 물건을 제조해서 파는 게 아니라 데이터 시장으로 자꾸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은 산업 전반을 놓고 봤을 때 저조해질 수밖에 없는 그 변환입니다. 지금 산업 변화가.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경기 침체를 고려해야 된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재정을 쓸데없이 많이 쓰죠. 많이 지출을 하는데 그 다 빚 아닙니까? 빚? 그럼 더 위험해요, 우리나라가. 여기에서도 양 교수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나라는 주 52시간 근무제. 그치, 이것도 문제지. 근데 이게 아마 자동화 시키는 그 과정에서 강제로 가려고 이런 방법을 쓸 수도 있다고 봐요. 최저임금 인상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걸로 노동 공급을 제도적으로 막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자동화로 빨리 넘어가거든요. 고용 부진과 경기 둔화가 겹친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분도 7월 20일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자, 그리고 다른 나라 뭐 어디에서는 우리나라 성장률 좋다라고 평가를 했다라고 하는데
피치에서는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을 2.3%로 낮췄어요. 2.5에서. 왜 낮췄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그 요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산성 없는 확장 재정 위험 요인이다. 그리고 매우 위험하죠. 그렇죠. 인구 고령화도 있네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관망을 좀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관망을 하는 게 좋았었다, 옳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는 금융투자도 좀 신중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뭐 미국 정도는 괜찮을 수 있어도 미국은 어쨌든 간에 자기네 산업 다 키워서 가려고 지들이 만들어 나가죠. 지금 이 세계 산업 구조를. 네. 예. 혼자서 이제 앞질러 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상황이 다릅니다. 여기서부터는 시장이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고 봐요. 뭐 쫓아가도 제한적으로 쫓아갈 거예요. 아마 장 좋을 때 이럴 때. 근데 그거 조금 먹자고 지금 많이 올랐을 때 들어갔다가 피 보는 일이 없도록 그냥 관망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워낙 불안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 한탕주의로 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그래서 보신주의로 가야 내가 일단 안전해야 될 거 아니야. 네. 100% 이게 승률 보장 없으면 안 움직이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전망이 지금 당장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전환이 빨라서 산업 전환이 빨라서 다른 나라에 비해 좋을 수 있지만 지금 당장 몇 년 이내에 확 좋아질 걸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몇 년 이내에 우리가 긴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나라에서도 이렇게 하죠. 고용 충격 최소화하기 위해서. 왜 고용 충격을 최소화하려고 합니까? 이제 산업이 변해, 친환경, ESG 하죠. 거기다 디지털로 넘어가죠. 저탄소 디지털 중심으로 가니까 대량 실업 사태가 온다 이거야. 이거 계속 말씀드렸죠. 1년 넘게 2년 가까이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부분을 메꿔줘야 되는데 답이 없으니까 기본소득을 제공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넘길 수 있는 인원은 넘겨줘야지. 산업에서. 그래서 이런 걸 합니다. 저탄소 디지털 산업구조 변화로 대량 실업에 대한 대책 해서 이렇게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정부는 20일 내연기관차 석탄 화력발전소 노동자 훈련 사업 신설 내용을 포함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저탄소 디지털 경제를 향한 변화를 촉진하는 한편 이 과정에 수반되는 노동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삼고 있다. 철강, 정유, 시멘트 등 중장기적으로 노동시장 변화가 예상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고용정보원에 노동전환 분석센터를 설치해 업종별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일자리 감소 징후가 포착되면 선제적 지원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재직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 훈련을 제공하는 기업에 대해 훈련 과정 설계부터 훈련비 지원까지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기업이 재직자에게 원격으로 초중급 디지털 훈련을 제공할 경우 훈련비를 최대 90% 지원하며 지원 대상은 2025년까지 400만 명이다. 전 국민 평생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해 직업 능력 개발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 평생 직업 능력 개발법을 마련하고 정부의 직업 훈련 사업인 국민 내일 배움 카드에 디지털 역량 훈련도 포함하기로 했다. 네. 왜 하겠어요? 실업자가 늘어날 거니까. 그렇죠. 이렇게라도 구제를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니까는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디지털 그리고 저탄소 시대로 가는 거에 필요한 인재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걸로는 역부족이죠. 저거 해도 어차피 기존 소득보다는 적은 소득을 받게 될 거야. 이쪽 일을 하게 되면은. 네. 정부도 그렇게 많은 돈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럼요. 다 빚으로 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인플레이션 얘기할 때도 요거는 일시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 신용카드 사용이 원래 예상했었던 수치 우리나라가 이제 소비가 증가했어야 되는 수치하고 다르게 저조하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이전에 우한폐렴 이제 코로나가 나오기 이전에 예상을 했었던 수치는 더 높아야 되는데 그거의 95%인가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소비한 게. 더군다나 여기 보시면 2019년 이때가 이제 코로나가 있기 전이죠. 그때에 보다 높은 거는 다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이러한 금융 이런 부분이에요. 자동차 부분 뭐 있죠. 근데 낮아진 게 훨씬 많죠. 총 17개. 이게 이제 실물에서 이제 사람들이 직접 만나갖고 쓰는 것들. 여행, 항공사 이거 다 떨어졌지. 교육, 사람들이 빈곤해지면 가장 먼저 줄이는 게 교육입니다. 네, 대중교통, 숙박, 음식, 스포츠, 오락, 여가 이런 것들, 문화적인 것들이나 그 실제로 현실에서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소비를 하는 것들은 많이 줄었어요. 앞으로 이 기조는 꾸준히 계속 될 겁니다. 왜냐? 우한폐렴이 안 잡히고 있잖아요. 계속 변이 나오면서. 그래서 소비도 내수도 그 고용이 이제 떨어지게 되면은 점진적으로 그 결과물이 나올 거예요.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지금도 나오고 있지만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좋게 볼 수가 없어요. 긍정적으로 보고 싶어도 조심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드디어 하느니 입을 뗐어요. 집값에 대해서. 또 경고가 나왔어요. 경고가. 집값이 20%만 떨어져도 땡땡땡. 땡땡땡. 야, 집값이 20% 들은 건 되게 큰 거지. 그쵸. 엄청 큰 거지. 예. 그러면 얘네들은 그 정도를 시뮬레이션을 그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 사실 지금 다 거품이거든요. 실물 경제까지 휘청인다는 얘기예요. 당연하지. 이미 실물 경제는 좀 망가지고 있다고 봅니다만. 네. 자, 여기 빨간색만 읽어주시겠어요? 전국 집값이 20% 하락할 경우 가계 살림살이는 물론 실물 경제까지 휘청일 수 있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경우 집값이 뛰어도 소비 증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며 반대로 집값이 떨어지면 씀씀이가 뚜렷하게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그 다음에 은행이 집값의 75%를 대출해줬을 때 집값이 20% 하락하면 민간 소비의 연간 증가율은 마이너스 4% 수준으로 집계됐으며 연간 고용자 수도 4%가량 감소했다. 야, 이거 심각한 거거든요. 얘네들이 이제 막판에 몰렸기 때문에 금리를 더 이상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려야 되는데 이거 시뮬레이션 안 해볼 수가 없거든요. 금리 올리면은 집값은 떨어지죠. 대표적인 게 일본. 플라자 합의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해요. 미친 듯이 막 애들 막 흥청망청할 때 너무 일본 집값 올라가니까 일본에서 야 이거 부동산 거품 크다 해서 대출 규제한다고 금리 올렸다고. 그리고 네. 어떻게 했죠? 근데 이제는 어쨌든 간에 저쨌든 간에 올려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안 올릴 수가 없다니까. 올려도 0.5에서 1%면 그 뭐 크게 뭐 집값이나 주식시장이 흔들리는 거에 영향을 많이 주지는 않을지 몰라도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될 거란 말이에요. 더 올려야 될 거예요. 아마 미국이 긴축 들어가고 금리 올리기 시작하면 그거 따라잡기 힘들어서 미리미리 올려야 될 겁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한국에 들어왔던 외국 투자 자금이 미국으로 가버린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린 더 낮은 금리를 아니지 더 높은 금리를 제한해줘야 돈이 안 나가고 우리나라에 머무는 거야. 이자 받아 먹으려고. 그 우리 올리면 어떻게 돼? 대출 금리는 같이 올라가지. 네. 그 여기서 이제 위험해진다는 거야. 그러면 집값은 떨어지죠. 네.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재수 없으면 아주 위험할 수도 있어요. 진짜. 그리고 아까 20%가 떨어진댔잖아요. 아까 네. 저것도 숫자가 의미 있는 게 대출을 전체 집값의 한 75%까지 해준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75 더하기 20 하면 얼마야? 95%야.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솔직히 여러분들 집값이 20% 떨어지는 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투자한 만큼이 없어진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1억짜리 집을 살 때 내가 2천만 원을 모았어. 내 돈이야 이거는. 그치. 그래서 2천만 원으로 내가 집을 했고 나머지 담보대출로 해서 집을 산 건데 만약에 여기서 2천만 원 먹고 가격이 떨어진다는 건 뭐야? 여러분 원금은 사라졌고 은행 대출빚만 남았다는 소리잖아. 그렇죠.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냐 지금. 그렇죠. 20%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란 거죠. 고용 지금 불안하죠? 거기다가 본인들 가지고 있는 자산들에 대해서도 집 하나 말고는 하우스푸어야 거의 집 있는 사람들 다수 딱 조사해봐요. 집에 딱 돈이 다 묶여있고 뭐 다른 거 생활하는 건 다 쪼인 상태란 말이야. 그런 상태에서 저렇게 하락해버리면은 이거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집이 본인 게 아니라 날아가는 거지. 그냥 날아가는 거죠. 그냥 날아가는. 어차피 여러분 투자금 50%도 안 되잖아. 네. 근데 이게 뭐랑 또 겹치냐면요. 사실 이 문제는 예전부터 맞물려 있어서 우리나라가 금리를 지속적으로 낮췄을 때
그 정상적인 사람이었다면 그때 당시에 금리가 낮아졌을 때 빨리 원금이랑 이자를 갚았어야 돼. 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자가 낮아졌을 때 원금과 이자를 갚은 게 아니라 이 숨통이 쓰였잖아. 그래서 그 여유 자금을 갖고 소비를 더 하던가, 실질적으로 우리 그래 왔었어요. 소비를 더 늘렸거나 아니면은 또 그거를 융통해 갖고 또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렇죠.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하나도 해결하지 않았고 금리를 낮출 만큼 부채만 늘어났어요. 그치. 그래갖고 어떻게 하면 좋아?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수입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 하니까 더 빚내가지고 투자하기 바빴지. 그걸로 빚 갚은 사람은 별로 없을걸요? 없어. 빚 갚아야 된다고 계속 우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이 자꾸 돈 자꾸 투자를 해요. 그거 할 생각 하지 말고 빚 갚으세요 그랬잖아요. 드디어 이제 슬슬 오는 거예요. 그 여파가. 슬슬 이제 펀치 주는 거죠. 야, 우리 이거 할 거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금융 불균형의 누적을 두려워하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그치. 책임도 두려워하시지 이분이. 금리 인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줬죠 지난번에. 어쨌든 간에 이거는 긴축이 아니다라는 말까지 써가면서 했어요. 그래도 여전히 금리를 한두 차례 올린다고 해도 여전히 완화적이다. 금리 정책, 통화 정책이 그 말까지 했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이번에 가가지고는 어디야?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가가지고는 뭐라고 얘기해요? 연내 인상 메시지는 시장에 전달했지만 시작 시점은 코로나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한 발 뺐잖아요. 지금 상황 안 좋다는 얘기예요. 안 좋지. 아니, 한국 경제 전반적으로 안 좋잖아. 우한 폐렴 때문에. 그러니 뭐 어쩌겠어. 그 말씀드렸죠. 그 6월 달에도 이거 7월 달이 변수다. 우한 폐렴 델타 변이 이거 7월 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코앞에 왔다 말씀드렸는데 왔죠. 왔고 이번에 어떻게 됐습니까? 어제였나? 2주 더 연장하잖아요. 6시 지나서 3인 모이는 거 금지되는 거. 4단계 거리두기. 그러면은 벌써 2주 한 번 했고 또 2주 했어. 사람들 자영업자들 죽어나가는 거지. 그럼 테이블 회전줄이 안 좋잖아. 띄엄띄엄 앉아서 밥 먹고 가버리니 이래가지고 어떻게 임대료라도 제대로 내겠어. 그리고 서로 신고하기 바빠. 와 이거 요즘 거의 감시사회 다 됐던데. 그리고 가족끼리 인원수 제한 넘게 그 레스토랑 같은 데 가잖아요. 가족관계 증명서 들고 가야 된대요. 그렇다더라고. 그거 깜짝 놀랐어. 자, 선진국의 소비 정상화, 소비 패턴 정상화, 언택트 수의 한국 수출 주춤 전망. 그치? 우리나라 이제 수출할 거 한동안 팔아먹을 거 좀 수주 많이 받아서 팔아먹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가기는 조금 어렵죠. 그리고 얘네들도 경기가 이제 정상화되면서 실질적으로 왜냐 얘네는 백신 많이 맞았거든. 풀어주잖아. 야 가서 퍼뜨리라면서 풀어주고 있잖아. 그래서 안 맞은 사람들 다 맞게 하라는 식으로 분위기 조성하고 있죠. 근데 얘네들이 소비 패턴 정상화되면서 우리나라가 그만큼의 수출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강세를 보였던 부분이 주춤한다는 거죠. 여기 보면 길게 얘기할 것도 없이 앞서 우리나라 월별 수출 증가율을 살펴보면 하면서 나오죠. 1월 전년 동월 대비 11.4%를 기록한 뒤 2월 9.3%, 3월 16.4%, 4월 41.2%, 5월 45.2% 여기까지 쭉 우야고공행진에서 우리 인플레이션, 경제 회복, 성장 막 이 얘기 엄청 했단 말이야. 그래서 단계 거리두기도 해제하자 막 이러고 그쵸? 근데 어떻게 됩니까? 6월 달에 푹 꺼지죠. 우리도 39.8%로. 결코 안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거였으면은 이런 수치가 나오지 않겠죠. 그리고 앞으로 그 요인들도 따져봤을 때 여기서 갑자기 확 높아질 요인이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다만 그 투기 심리가 미국발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온다. 재정 부양 정책 엄청 이번에 4조 달러 정도 되는 거 그거가 상원에서 통과가 되었고 그게 막 밀려온다. 시장 분위기가 전염이 돼가지고 여기서 뭐가 있을 수는 있어도 우리나라 요인만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23일 어제 맞죠? 수도권 4단계 2주 연장. 그래서 휴가도 분산해서 가야 되고 6시 이후에 3인 이상 모이면 안 되고 이게 연장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경제는 더 침체로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지. 자, 이게 그 델타 변이 터지면서
반응을 보인 거예요. 경제 침체에 대한 반응을 시장은 제일 크게 했어요. 인플레이션보다. 인플레이션 때는 반응을 거의 안 했지. 그리고 이게 나스닥입니다. 미국과 우리나라 지금 다르게 가고 있어요. 나스닥은 계속 올라가네. 비슷해 보이지만 얘네도 흔들렸지만 아주 크게까지 달렸고 찍고 올라와서 고점 다시 쓰고 있어요. 그러면 얘네는 잘 나가는데 우리는 못 나가고 있다는 게 보이죠. 다만 이제 코스닥은 여기는 이제 코스피 안 갈 때 주로 잡주들이 많이 있는 곳이죠. 코스닥이 가는데 이거 조금 먹자고 들어가는 것보다 이거 아마 개별주들은 갈지 몰라도 지수는 오르는데 내 거는 안 가지 이러면서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 관망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르게 가는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미국은 어쨌든 백신 접종률도 높고 자국 내의 경기 부흥, 그러니까 성장, 회복에 대한 욕심이 상당히 커서 실천도 많이 했죠. 다른 나라 두들겨 잡으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장들도 거기 많이 해외 이전했잖아요. 야, 이거는 이기적이긴 한데 저렇게 해야 돼. 세계 패권 잡으려고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앞으로는 백신 접종률에 따라서 다를 것이다 했는데 실제로 시장에서 다르게 나왔습니다. 이제 다르게 가고 있어요. 여기서 더 치고 갈 수 있을까? 과연 3,300을 다시 찍을 수 있을까?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앞으로 우리나라 여건, 고용이라든지 내수라든지 수출이라든지 다른 여건, 그리고 중국이 경제 둔화가 왔죠. 그거 확인됐잖아요.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과연 여기서 더 떨어질 것인가? 떨어지면 그나마 좀 나을 텐데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 상태, 그 고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도 걱정해야 되고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 요인밖에 남은 게 없어요. 좋을 거 없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요인. 없어요 지금. 네.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이건 일본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동아시아에 있는 산업 국가들은 다 똑같은 상황이라 보면 돼요. 네. 그리고 백신 접종률이 조금 높은 그 유럽 국가들도 있죠. 걔네들도 미국만큼 못해요. 걔네들도 미국만큼 그 경기 부양책을 강하게 쓰고 싶어도 패권국이 아니라서 어렵고 큰 손들이 그렇게 밀어주는 것 같지도 않고 변수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건 뒤에 가서 해드릴게요. 그리고 유럽 애들이 관광으로 먹고 살잖아요, 대부분. 근데 솔직히 유럽 사람들, 아시아 사람들 관광 안 가면 못 먹고 살아요. 백인들끼리 관광하는 걸로 돈이 안 돼. 아시아에서 개떼같이 몰려가서 써줘야지. 그치. 근데 지금 한국, 중국, 일본, 대만이 못 움직이잖아. 그럼 유럽에서 무슨 수로 관광으로 먹겠어? 특히 이탈리아. 맞아. 관광 수입 없어요. 자, 그래서 유럽도 그렇게 썩 넉넉한 형편은 아닌데 그 이유는 이따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유럽 중앙은행도 이거 유동성 공급을 안 줄인다라고 하면서 기준금리 동결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조금 올랐죠, 얘네도.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어. 얘네도 이렇게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시기적으로 인플레 압력이 내년 초에는 완화가 될 것이다라고 여기서도 또 얘기하죠. 뭡니까? 내년 초에 뭐 있어요? 중국. 동계올림픽? 네, 그쵸. 올림픽 있죠. 근데 그쯤 해서 이제 중국이 많이 쓸어 담길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어려운 시기를 딱 타이밍을 맞추지 않았나. 라고 보는 거죠. 이번 일본 이거 올림픽처럼 중국도 그때 한번 한 대 기싸대게 때리겠지. 뭐 뻔한 거 아니야? 네. 너무나 뻔하지. 바이든도 인플레는 일시적이다 또 얘기했어요. 3일 전에도 얘기하고 22일에도 또 얘기했어요. 연준에 힘 실어주고 있는 거죠. 사실 독립된 개치하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힘을 실어주면서 뭘 하려고 합니까? 물론 다른 내년을 보고 바라보는 부분도 있고 전체적인 큰 그림도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 부양정책 그 4조 달러짜리 그거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도 요 얘기를 했을 거라고 봐요. 중의적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물가가 곧 진정될 거다라는 걸 봤을 때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유가에 대해서 계속 이제 조절을 개입을 할 것이라는 것을 좀 시사를 받는 것 같습니다. 시사를 하고 있다라고 봐요, 저는. 왜냐, 그 물가, 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컨트롤 가능하다고 봐요. 그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거지. 솔직히 우리가 시장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만들고 가치를 부여하잖아요. 걔들이 원자재 유통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일자리 얘네들은 다 뽑아갔으니까 요거 가능하고 지금 오히려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으니까 이거는 다 미국은 잘 나갈 거다라는 거 볼 수 있죠. 그리고 인플레는 일시적일 거라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 제가 봤을 때는 내년 초에 긴축 들어가면서 중국이랑 다 초토화시키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미국 시장의 변수를 한번 봤습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정도까지는 이 변수가 유효할 거예요. 총 4조 달러 이상의 부양책이 상원 통과하느냐 여부. 요거랑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 미국 의회의 부채 상환 확대 또는 유예하는가 이거에 대한 여부.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봐요. 유예 안 하겠어? 당연히 하겠지. 그렇죠. 그리고 27일에서 28일 FOMC 얘네들은 이제 의견이 다 나왔기 때문에 뭐 긴축에 대한 속도에 대한 얘기는 조금 나와서 반응이 있을 수 있어도 크게 세 번째는 크게 영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1번, 2번은 요거 이슈가 해결되는 즉시 시장에서 좋은 반응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설마 여기서 다 반대를 하진 않겠지. 당연하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미국에는 이제 돈이 더 많이 돌고 경제적인 게 활성화가 더 많이 돼서 부양이 됩니다만 다른 나라 여건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돈 풀어도 1인당 뭐 25만 원씩 가정에 뭐 준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거 가지고는 택도 없죠. 소용없지.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중간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특히 한국은 진지하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6월 방송에서 백신 접종률에 따라 다른 모습이 연출될 것이라고 했었던 것이 주식시장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죠? 한국은 4단계 거리두기와 6시 이후 3인 모임 금지가 2주 연장이 되면서 우려가 현실화되었다. 그때 이제 요 전염병 변수 때문에 우리나라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거 동경올림픽 이후에 확진자 확 증가한다 그러면 저거 또 연장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네. 우리나라 아직 접종률이 낮아서 가능성 매우 높다고 봐요. 자, 그러면 다음 파트로 넘어갈게요. 오늘 이제 썸네일에